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한창 졸업 시즌인데요. 이 졸업 후에 사회에 진입해야 할 청년들의 현실이 마냥 기쁘고 홀가분한 것 같지 않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을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청년들이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올해 대기업에선 경력직 수시 채용 비중이 약 72%라고 합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야 할 사회초년생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임시직이나 단기직 일자리를 전전하는 청년들이 많을 텐데요. 일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과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어요. 이런 청년 인구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랍니다. 자, 이렇게 취업이 어려워지면 요즘 우리가 걱정하는 우울감과 자존감이 떨어지는 문제도 생기기 쉽고요. 또 결혼이나 출산 같은 인구 구조 변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겠죠. 또 중요한 인적 자원들이 활용되지 못하니까 국가 경제에는 얼마나 큰 손실인가요? 이 모든 걱정을 풀려면 실효성이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들이 중요할 텐데요. 이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것 같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 말에 책임을 져야겠죠. 2월 17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현안이죠. 정신질환 관리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 PB센터 시간에는 잘 모르고 쉽게 투자하는 공모주에 대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오래된 냉장고나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등을 바꾸고 싶다.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제품 구입비의 40%를 지원하는 사업을 오늘부터 시작하는데요. 올 들어 이미 구입한 것도 소급 적용이 되고요. 각 제품별로 지원 한도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판정이 기기에 부착된 라벨 기준인데요. 몇 등급이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1에서 5등급 중에 녹색에 해당되는 최고 등급인데 지원 대상인 최고 등급은 뭘까요? 등급을 맞추는 겁니다.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번 주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농가에서 폐 비닐을 방치하면서 자연경관을 해치고 미세먼지 발생이나 또 토양, 수질 오염 같은 많은 문제를 일으켜왔는데요. 자, 오늘은 미생물로 영농 폐기물을, 폐 비닐을 신속하게 분해할 수 있는 기술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박승무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감기에 걸려서 몸 상태가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빠른 회복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냥 천천히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인데요. 미생물로 영농 폐 비닐을 분해할 수 있게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영농 폐 비닐은 수거가 잘 되지 않고 토양에 남아서 토양 오염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매우 단단한 화학 구조를 가진 저밀도 폴리에틸렌이라는 화물은 영농 폐 비닐을 구성하는 주성분이고 자연에서는 분해가 매우 어려운데요. 이에 농촌진흥청은 경상국립대학교와 함께 저밀도 폴리에틸렌 분해 미세물을 잡고 최적의 분해 공정기 기술을 개발하여
미생물로 영로 폐 비닐을 신속하게 분해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목소리 괜찮은데요, 지도관님? 네, 그 미생물 분해 공정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세요. 예, 선반한 미생물에 적합한 온도, pH, 영양소 등 배양 조건을 최적화하였고요. 양분이 풍부한 폐지에서 대량 배양에 세포 밀도를 높인 다음 저밀도 폴리에틸렌 필름이 포함된 배지에 넣어서 생물 반응기에서 함께 배양하는 방법으로 분해력을 측정하였는데요. 그 결과 28일 만에 저밀도 폴리에틸렌 필름에 구멍이 뚫리는 것을 현미경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보고된 저밀도 폴리에틸렌 분해 속도보다 1.5에서 4.5배 이상 빠른 결과입니다. 네, 미생물이 아주 분해를 잘한다 이거잖아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가요? 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며 이미 미생물 특허 출원도 완료하였고요. 폐 플라스틱 저감과 업사이클링, 용로 부담물 처리 및 자연환 등이 필요한 친환경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지금 봐도 농업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좀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유용 미생물을 활용하여 농업 환경 문제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연구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도 알아볼게요. 먼저 벼농사인데요. 자,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벼농사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인데요. 국립종자원에 신청한 전부 보호종 벼 종자를 3월 31일까지 해당 지역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호종 품종을 신청한 농가에서는 적기에 수량치기 바라고요. 보호종 종자는 거의 미소속 종자로 공급을 하고 있으니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종자 소독 방법과 용모 방법에 대한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지역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지역 농협에 문의하시면 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도 갑자기 추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날이 풀리는 시기잖아요. 어떤 걸 또 신경 써야 할까요? 네, 밀, 보리 등 그 맹류 겨울 나기가 끝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제 날이 풀리고 따뜻해지면 밀, 보리의 생육이 다시 시작되는 생육 재생기가 돌아옵니다. 고품질 밀, 보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비료주기, 물관리, 잡초 방지 등 건전한 생육 유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위를 잘 이겨낸 마늘, 양파 이거는 또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될까요? 네, 겨울나기 동안 다소 못 자라 이 주기가 길고 연약하게 자란 마늘 양파는 1차 웃구름을 평소보다 적게 주거나 생략해서 생리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줘야 하는데요. 1차 웃구름은 식물체 뿌리가 양분과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최저 온도 4도씨가 되는 시기에 맞춰서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육 재생기의 비닐을 걷는 시기도 매우 중요한데요. 한 지역 마늘은 잎이 2, 3배 나오고 10에서 15cm 정도 자랐을 때 비닐에 구멍을 내고 마늘싹을 위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박승무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봅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정신질환 관리 정책의 현실을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최근에 이제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문제를 겪고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런 관리 현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유족분들께서도 너무 황망하셨을 거고 또 그 사건을 보신 국민들께서도 너무 황망한 마음이 있으셨을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입길에 올랐던 사건이라서 하지만 그래도 온라인에 좀 와전돼서 소문이 돌기도 해서 네. 이제 먼저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요. 이제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죠. 교사 때문에. 근데 그 교사가 이제 우울증 이유로 휴직 상태였는데 본인이 요청해서 복직하고도 또 좀 기행을 일으켜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데 그 잠깐의 틈을 노려서 또 그런 범행을 저지른 게 참 이번에 드러났던 거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정말 좀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건지를 좀 여러 가지 좀 전문가들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뭐 교육계 쪽에서는 이게 늘봄 교실이라고 해서 방과 후에 이제 학교에서 아이를 맡아주는 그 환경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거를 좀 고쳐야 한다. 제대로 뭐 학부모가 직접 픽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의료 정책에 대한 책도 쓰고 또 관련 칼럼을 계속 쓰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신관리 정책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지 않나 좀 그런 그래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의료계 내에서는 굉장히 꾸준히 좀 문제 제기도 되고 있었는데 정작 보통 시민분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지점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예를 딱 하나만 들자면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강제 입원이라고 하죠. 그게 2017년에 크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신과 전문의 혼자 이제 내가 진료를 보다가 이 환자는 좀 심각한 상태인 것 같다라고 판단이 서면은 이 환자를 입원을 시켜서 좀 더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하고 또 스스로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좀 보호하고 치료하는 게 좀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쉬웠었는데. 네. 예.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꼭 의사가 아니라 모든 직업에서 꼭 나쁜 사람들이 일정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좀 악질 정신과 의사분들이 이제 정신이 멀쩡한 분을 좀 이 사람 질환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가두는 사례들, 강제로 입원시키는 사례들이 좀 적발이 됐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을 가뒀냐 하면 이제 주로 재산이 많은 노인분들 이런 분들을 자녀랑 짜고 이 노인이 지금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자녀가 그 재산을 관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정신이 멀쩡한 분은 그냥 병원에 가둬두고 자녀가 그 재산을 약간 갈취하는 뭐 대신에 그 의사한테도 일정 부분의 금액을 좀 떼어주던지 그렇게 했겠죠. 그런 악용 사례들이 계속 적발이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는 거니까 좀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겠다. 뭐 당연한 말이고 그래서 법이 바뀌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입원해야 되는 사람들을 입원을 못 시키는 사례들도 또 나오더라는 거죠. 참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긴 한데 어떻게 그럼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이게 좀 문제인데. 그래서 예. 예전처럼 마냥 쉽게 하자 이거는 또 안 맞고요. 그건 좀 위험한 거 같고. 예. 그래서 이제 정신질환의 근데 좀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면 그게 있는 사람이 내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거를 잘 인지를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현병 환자분들 뭐 내 귀에 도청 장치가 있다 아니면 의사가 저 사람이 사실은 국정원 직원이라서 나를 감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제3자가 판단을 하긴 해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 입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바뀐 법은 정신과 전문의 2명의 진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잘 돌아가지 않는 게 그래요? 괜찮게 괜찮죠. 들리는데. 근데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오 아나운서님한테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예. 오 아나운서 보시기에 정신과 의사가 보기에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입원을 시키고 싶은데 그러면 다른 병원에 있는 전문의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선생님 지금 이런 환자 왔는데 좀 한 번 더 봐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의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가 이제 다른 환자 보기로 바쁜데 지금 이 환자를 본인 입원 절대로 안 하겠다고 하는데 병원에 넣으려면 굉장히 사명감 있는 선생님이 또 다른 사명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개인에게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심각한 통계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제 2017년 전에는 연간 이제 조현병으로 입원한 환자 수가 한 2만 3천 명 정도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 정도를 항상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2021년까지만 가도 이제 한 5천 명이 갑자기 줄었습니다. 입원 환자가. 그런데 갑자기 조현병 환자가 수가 줄어든 거겠느냐? 아니면 입원해야 될 필요성 있는 환자가 줄어든 거겠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입원 조치가 좀 엄격해지면서
풀려난 사람들이 5,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조현병에 대해서 좀 오해들이 있습니다만 예. 조현병 자체는 절대 폭력적인 정신질환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환자가 스스로를 해치거나 아니면 남한테도 좀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깝게 벌어진 거라고 할 수 있고 그럼 다른 해외 선진국들은 좀 어떻게 하고 있냐 그게 궁금하네요. 이게 중요한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걸 전적으로 정신과 의사한테 맡길 게 아니라 사법 입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법 입원이요? 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법원에서 사람 구속할 때도 이제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판단하기에 구속할 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영장을 발부를 해주죠.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아무리 치료를 위해서 입원시키는 거지만 이것도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는 거다 보니 법원에서 직접 정신과 전문의들한테 의뢰를 해서 이 사람 정신 감장을 좀 해달라 하고 결과가 나오면 이제 영장 발부하듯이 그렇게 해서 입원을 시키는 이러면 사실 뭐 정신과 전문의의 어떤 사명감이 기대지 않고도 국가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돈을 내야 되니까 나라에서 부담이 좀 커지죠. 그럼요. 사람을 법원도 바쁘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 비용 부담 때문에 아직 실현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의료계 쪽에서도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잘 도입이 안 되고 있고요. 이렇게 새로운 제도 만들면 참 좋긴 하지만 또 사회적인 갈등도 좀 고려해야 되고 자리 잡는 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정말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이미 있는 제도도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건데 외래 치료 명령제라고 하는 그런 그 제도가 있는데 외래 치료를 명령한다? 네. 외래 치료 명령제? 네. 예, 예. 그래서 이게 법적 근거도 있고 이미 할 수 있는 제도인데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잘 돌아갔어도 저는 좀 상황이 나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래 치료 명령제 이 이름만 들었을 때는 약간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하나? 이런 느낌인데 이게 그러니까 강제 입원이랑은 다른 거라면서요. 네. 그래서 정신과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은 사실은 전체 정신질환 환자 중에서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스스로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 증상이 심하거나 네. 아니면 뭐 자해나 자살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폭력적인 성향으로 남한테 해를 끼친 그런 전력이 있거나 그런 특수한 경우에만 입원을 필요한 거지 우리 주변에서 이제 정신과 다닌다 진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입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 병원 가서 그럼요. 상담받고 약 받고 이렇게 일상생활 하는데 잘해요. 네, 예, 뭐 예. 직장생활 멀쩡히 하고 맞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입원할 필요까지는 아닌데 항상 이제 좀 위태위태한 환자분들은 계시죠. 그래서 이게 너무 나쁘게 생각할 건 아닌 게 우리가 고혈압도 관리 안 하면 방치하면 이제 심장질환도 생기고 나중에 그쵸.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예, 예. 그것처럼 정신질환도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내가 치료받는 걸 멈춘다든지 병원을 더 안 나온다든지 이러면 이분은 좀 위태해질 수 있다.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로 좀 꾸준히 치료를 받게 하자. 그래서 나온 게 외래 치료 명령제예요. 굉장히 좋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치료 안 받는 환자들은 좀 꾸준히 관리받게 하고 그러면 입원을 안 시켜도 되니까 얼마나 좋은 건데 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2022년에는 이 외래 치료 명령제를 이용한 게 전국엔 64명밖에 없습니다. 어이구 너무 그러니까 거의 이용을 안 한다고 봐야 되고 그냥 그렇겠네요. 유명무실한 제도인 거죠. 그래서 중간 정리를 한번 하자면 이제 스스로 아프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거나 좀 위험한 상황에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비자의 입원이라고 합니다. 강제 입원은 좀 어려워졌는데 예. 그렇다고 마냥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외래 치료 명령제도 작동을 안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만 작동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계속 의료계에서는 꽤 오래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정신질환인 게 뭐 나랑은 관련 없는 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계속 방치가 된 거고 그러면 이번 초등교사 사건은 꼭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비슷한 참사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가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는 좀 납득이 어려운데 그럼 지금은 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참 슬픈 얘기지만요. 네. 우리가 요즘 지하철이나 번화가 보면 좀 보통 이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좀 늘어났다는 느낌을 받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천 명이 그냥 나왔다고 했으니까 거리로. 네.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아픈 분들은 보통은 노숙자로 전락을 합니다. 네, 그래서 행여병자라고 하고 또 이렇게 거처 없이 그냥 사시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언제 우리 사회에서 좀 인식이 되냐면 이분들이 이제 모든 그런 정신질환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지만 뭔가 해코지를 했다가 경찰에 신고되면 사법기관에서 처음으로 인지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정신질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치료 감호라고 해서요.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감독과 보호를 하는 좀 엄격한 폐쇄 시설에 가서 이제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그런 감독을 하는 거고. 예, 예. 근데 그게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너무 사회적으로 좀 본인에게도 안 좋고 피해가 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 어렵네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뭔가 교도소에 가거나 치료 감호를 받는 게 아닌데도 좀 위태위태한 경우들은 이제 행정 입원이라고 해서요. 이제 환자분이 거주하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그 대표 장들이 이제 뭐 구청장이 됐든 시장이 됐든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경찰들이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정신질환이 있어 입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걸 좀 입원시켜 달라.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단에서 좀 조사를 하고 정신과 전문의에 해서 결국은 입원이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사법위원회랑 좀 비슷하죠. 네.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차이도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법원도 아니고 무슨 그냥 시장이나 구청장이 그렇게 판단한다는 게 좀 그럴 수 있죠. 어려운데. 예. 그래서 좀 어정쩡한 형태로 좀 작동을 하고 있는 거라서 장기적으로는 좀 사법위원으로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보다 좀 시급한 건 결국은 예방을 잘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우울증만 보더라도 2023년 기준으로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 정도는 되거든요. 굉장히 예. 많은 거고. 네네. 근데 이것도 실제로 숨은 환자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네.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가 스스로 우울증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시는 거고 그게 좀 스스로의 삶에도 좀 해가 되는 거니까 저는 이제 정신질환 관리체계 전반을 좀 강화해서 특히나 예방에 집중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만이 아니라 정신질환 전반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건 우리가 건강 상태를 확인할 때도 제일 많이 하는 게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좀 정신건강을 좀 주기적으로 진단하면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근데 그러려면 내가 직접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가에서 이제 건강검진 2년마다 한 번씩 하죠. 그 공짜로 해주는 거. 그거를 할 때 정신진단도 같이 하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홀수년도에 태어난 분들은 홀수년도에, 그다음에 짝수년도에 태어난 분들은 짝수년도에 2년마다 건강검진을 하는데 정신질환은 지금은 10년에 한 번씩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1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지금 길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또 이게 다른 나라 얘기를 하면 너무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네. 근데 캐나다 같은 곳은 한 45%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검진을 했을 때 한번 상담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했을 때 얼마나 가느냐 비율인데 캐나다는 45%가 가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 검진 결과를 받고 한번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했는데도 한 12%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가라고 했는데도. 네, 그러니까 이제 검사 자체도 너무 길게 10년에 한 번 하는 데다가 이제 그만큼 좀 인식도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우선은 청년층 이제 2030 정도의 대상으로 이제 원래는 올해부터 2년에 한 번씩 이제 그 건강검진 할 때 같이 정신건강검진도 하자. 네. 근데 그 발표가 작년 10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좀 알듯이 연말에 좀 비상계엄 사태부터 해서 너무 정부가 제대로 좀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직 후속 계획이나 발표가 나오질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괜찮은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참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우선 청년층 대상으로 좀 시행을 해본 다음에 차차 확대할 원래는 계획을 세웠는데 저는 정기적으로 이제 검진을 받고 이러면 더 익숙하니까 뭐 우리가 혈압 재듯이 우울증 검사해서 나온 우울증 치료 받고 이러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 또 동시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이라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떤 취업 규칙이나 이런 데서도 근로 요건에서도 별로 그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공백 상태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느 정도의 정신질환을 갖고 있을 때 뭐 휴직이라든 이런 거 허용해 줄지 이런 것도 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치매다 이러면 치매니까 무조건 해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치매라도 어떤 정신질환의 정도에 따라서 치매 인지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예. 체계적으로 자리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게 우리가 이제 닥친 현실이고 이제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거잖아요. 예, 지금 하는 말들이 이제
더 피부에 와닿는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 최근에 또 입원 병상이 줄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신과 진료를 좀 더 입원보다는 이제 외래,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환자들, 입원하지 않고 왕진하는 환자들한테 좀 더 쏠리면서 이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대학병원들에서 폐쇄병동들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의 입원 병실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정신과를. 왜냐하면 같은 공간을 차지하는데 정신과 환자들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급하는 어떤 의료비가 너무 저렴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이게 약간 비용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돈의 정부에서는. 문제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정말 필요한 상태,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한 상태에는 입원을 해서 좀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 네. 있는데 네네. 그런 걸 입원할 조건이 안 맞춰지는 거니까 좀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됐으면 저는 좀 좋겠습니다. 네. 네, 아유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네. 모르겠어요. 너무 암울한 얘기들이어서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네. 됩니다. 예, 관리가 되길 바라고요.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이 정신질환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일 년 전만 해도 전 국민 공모주 열풍이다 할 정도로 이 일명 따상이라 그러죠. 네, 따상을 노린 투자 열풍이 거셌는데요. 올해는 이 시장조차도 부진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자, 오늘 아침 PB센터 시간 좀 차분한 이 시장에서 공모주 투자에 대해 궁금한 점들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은행 클럽원 한남 PB센터의 박진석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열풍이다 그랬잖아요. 1년 네, 전에. 네. 그게 맞는 말인 게 저도 했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뭐가 뭔지 모르고 무조건 네. 오른다 그래서 했었는데. 네. 근데 그래서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공모라는 게 뭐고 이게 네. 어떤 투자를 하는 건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공모란 기업이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개 모집. 네, 예. 즉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주식을 미리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장 전 기업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미리 사두고 상장 후에 시장에서의 주가 흐름에 따라 차익을 노릴 수 있는 투자 방식입니다. 공모주 청약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유망 기업의 주식을 선점할 수 있지만 주가가 기대보다 낮게 형성되거나 하락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참고로 2024년에는 한 77개, 77개 기업이 오. 상장을 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많은 기업들이 사실 공모를 하고 상장을 하는데 투자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네. 이게 분명히 기회도 되겠지만 조심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네네. 공모가가 결정되는 그 구조가 좀 궁금해요.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네, 공모가는 기업이 증권 시장에 상장되기 전에 투자자들에게 처음으로 주식을 판매하는 가격인데요. 주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을 통해 결정됩니다. 먼저 기업은 대표 주관사와 함께 기업의 실적, 성장 가능성, 업종 전망 등을 고려해 희망 공모가 밴드를 설정합니다. 네. 이후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관들은 자신이 원하는 가격과 투자 물량을 제시합니다. 수요가 많을수록 공모가는 희망 밴드의 상단 또는 그 이상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수요가 부족하면 하단이나 또는 할인된 가격에서 공모가가 확정됩니다. 공모가가 결정되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이 진행되고요. 첫날 시장에서 실제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즉 공모가는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면서도 시장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참 중요하다는 건데 올해는 안 좋지 않나요? 일단 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모주 시장은 이제 상장 첫날 따상이 이제 공모가의 2배로 시작을 해서 무조건 상한가 오르는. 즉 예. 10,000원의 공모가 결정이 되면 2배니까 20,000원 거기에 30%를 더해서 26,000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이 악화되면서 공모주 수익률이 예전만 못한 게 사실이고요. 이 원인은 이제 금리 인상과 투자 심리 위축이 겹치면서 공모가를 밑도는 사례가 좀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탄탄한 기업들은 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어서 시장이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4년 즉 작년 시장을 잠깐 돌아보면 전형적인 상고하저였거든요. 상고하저. 예. 예. 대형 IPO의 성공으로 활기를 띠었는데요. 하반기에는 국내 외적 요인으로 경기 둔화 우려로 다소 주춤했습니다. 상반기에 기술 중심 기업과 바이오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요. APR 그리고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네. APR은 뷰티 및 헬스케어 전문 분야에서 공모가 대비 어제 제가 지난주 종가를 봤더니 170% 정도 상승을 와, 기록했고요. 예. 현대 마린 솔루션은 상장 이후 한 87%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두 개는 완전히 네. 성공한 거네요. 예.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많은 공모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10월, 11월에는 계속 연속되는 공모가를 하회하는 아마 아나운서님이 참여했을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저를 보면서 아니 왜냐하면 이제 맞습니다. 작년 예, 괜찮습니다. 연말쯤에 좀 네. 공모 시장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네. 예,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근데 약간 그래서인가, 그러니까 그 공모주 시장을 얘기할 때 항상 공모주가 고평가돼 있다. 네. 막 이런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네네. 예. 고평가 논란은 이제 IPO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인데요. 최근 몇 년간 공모 기업들이 높은 수요 예측 경쟁률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상단 혹은 초과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상장 후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네.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평가는 주관사와 기업이 시장 기대감을 반영해 공모가를 최대한 높게 설정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경쟁적인 수요 예측에 참여해서 미래 성장성에 대한 과도한 기대, 제한적인 물량 등이 가격을 왜곡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좀 높게 공모가를 그렇죠. 설정하려고 하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일까요? 이 공모주 주가 흐름이 네. 사실 이제 잘된 몇 개 기업 빼고는 네네. 네, 굉장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 공모주가 상장 첫날 급등한 후 급락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그렇죠. 초기에 단기 차익을 누린 투자자들이 매도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첫날 특히 네. 예. 따상에 성공한 주식도 하루 이틀 사이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기업의 실적이나 성장 가능성보다 단기적 수익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공모주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런 변동성은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또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모주 가격 제한폭 확대 제도라는 게 네.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원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격 상하는 30%로 제한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공모주 시장에 한해서 이 제한폭을 완화를 했죠. 기존에는 첫날 상하 30% 가격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 공모가의 2배에서 시작해 상한가를 기록하면 최대 아까 설명드린 이제 따상까지 예. 상승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 가치를 보다 적정한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전히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제 피할 수는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업 분석하는 것보다 단기 수익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공모주 시장에서 단기 수익에 집중하는 이유는 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이죠. 그럼요. 이제 상장 초기에 변동성이 크고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이제 신규 상장 기업은 공개된 정보가 제한적이라 장기적인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네. 게다가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높을수록 따상 같은 급등 기대감도 커지면서 단기 매매 심리가 강해지는 거죠. 또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자본력이 크지 않다 보니까 자금을 빠르게 회전시켜서 이익을 확정하는 그런 전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뭐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도 있지만 상장 후에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고평가 논란이 생기면 주가가 하락하니까 지금 바로 내가 이익을 보겠다 이런 그렇죠. 심리가 가장 주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자극적이죠. 하루 안에 맞습니다. 그냥 하루가 뭡니까? 한 10분 안에 그냥 이익이 그렇죠. 팍 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공모주의 매력이 기존 주식과는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공모주 시장의 가장 큰 매력은 이제 상장 초기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이제 따상 그 다음 날도 상한가를 치면 이제 따따상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네.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예. 단기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도 청약이 가능하고 증거금 일부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서 부담이 적다는 점이 이제 공모주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은 하락하는 기업보다는 상승하는 기업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공모주를 배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신청을 하고 네,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신청 경쟁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 올해 좀 공모주 시장 전망이랑 네. 좀 대역급 좀 주목되는 기업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안타깝게도 2월 5일에 상장하면서 기대를 모았던 LG CNS가 네. 6만 1,900원에 이제 공모를 했는데 공모가가 예, 금요일 종가가 5만 4,500원으로 한 12%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연초부터 약간 기대감은 떨어지는데 올해는 약 한 100개 정도의 기업들이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중에서 좀 옥석을 구별하면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LG CNS 사례처럼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상장할 때는 오히려 낮은 가격에 또 공모가가 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한 100여 개 정도라고요. 네, 100여 개 맞습니다. 정도 네. 올해. 네, 어쨌든 이제 잘 봐야 되잖아요. 네네.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그 네. 기준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아니, 너무 이제 교과서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네. 뭐 사업 모델과 성장 가능성을 잘 살펴보고 실적이 안정되는지 이런 걸 보는데 공모 당시에는 마치 어떤 분장을 하듯이 좀 예쁘게 꾸며야지만 상장이 되니까 사실 좀 착시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면 공모주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즉 공모주 펀드. 예, 전문적인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해주니까 맡긴 돈을 평소에는 그냥 채권으로 운용을 하다가 공모할 때마다 들어왔다 나왔다 이런 걸 하니까 오히려 개인이 기업을 분석하는 부담이 그리고 분석을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제 공모주 펀드 쪽을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 이 계좌 개설을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간단하게 기존-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 예. 기존에 그냥 계좌를 쓰시면 되고요. 네.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개설이 가능하니까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괜찮은 기업을 골랐어요. 네네. 그러면은 한 주라도 더 배정을 받고 싶잖아요. 네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좀 좋을까요? 그래서 공모주는 어차피 여러 증권사에서 할 수는 없고 한 개의 증권사에서만 청약이 가능한데 네.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의 계좌에 집중적으로 내 자산을 몰아 넣어야지만 한 주라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에 이제 공모주 투자자가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 조언해 주실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기업에 대한 분석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개인적으로는 주식 투자의 경험이 많지는 않으실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모주 펀드라든지 간접적인 투자 방법을 통해서 공모주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안전하고 수익률이 평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모주 시장 분위기 그리고 투자 방법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아침 PB센터 지금까지 하나은행 클럽원 한남 PB센터의 박진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1등급이었습니다. 5235님, 1614님 다 정답 보내주셨고요. 1559님도 혜택을 보셨군요. 1등급 제품 구매해서 축하드리고요. 7847님도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새로운 한 주 시작입니다. 모두들 수고하세요. 이렇게 7847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감사하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기분 좋게 시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